네, 현재 시간 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. 코스피는 현재 아직도 약세를, 코스닥은 그래도 부합해서 빨간불을 켜려고 움직이고 있는데요. 오늘장 무엇이 중요했는지도 세 가지 상황실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죠.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도 세 가지 상황실로 오늘 시장을 분석해 보겠고요.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화물 수요로도 탄탄하다. 대한항공 이야기예요.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컨센서스 예상보다도 뭐 50% 넘는 네. 그런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그러면은 컨센을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. 그렇죠. 대한항공이 최근 2년 동안 돈을 벌어들인 건 화물입니다. 네. 네, 여객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항공 화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성수기, 그러니까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배로 미리 몇 달 전에 예약을 한 것들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급한 물건들 또 IT 제품들은 비행기로 운송을 많이 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났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는 부분들. 그래서 4분기 항공화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60%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도 항공화물로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혹은 실적을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. 올해 그것보다 더 많은 항공화물 증가를 보여줬다라는 거.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600억대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증권사 전망치를 대폭 상향되고 전망치보다 대폭 큰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지난 11월, 10월부터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계속 이렇게 전망치가 상회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내년 실적까지도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. 추정하기로는 여전히 탄탄한 화물 수요 때문인데 그런데도 주가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위드 코로나주,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여실히 느껴지거든요. 중단이 됐어요. 일단은 거리두기도 다시 한번 강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상승도 멈춰져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? 그냥 기다리고 버티는 게 답일까요? 거리두기가 이제 4주 연장 더 됐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아예 1월 말까지 확실히 그러니까 설날 전까지 매듭을 짓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여행은 거리두기 강화가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? 본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4명 이상 여행 잘 안 다니세요. 많이 다녀야 4명, 3명, 2명 이렇게 짝지어 다니시는 분들이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라면 좀 4명 이상 될 수 있겠지만 또 가족 단위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제한적이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해외 여행객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감이 있겠습니다만 네. 해외 여행 누가 갔었나요? 갔었던 조금 일부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좀 따뜻한 나라 몇몇 국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좀 늘어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 이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격 자체가 제한적이다. 그래서 거리두기 여행객 수요 감소 증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대한항공이 그동안 주가가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. 오히려 LCC 항공사들이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좀 제한적이다. 그리고 어차피 여객 수요는 언젠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부분들 바라본다라면 여객 수요가 없다고 해도 지금 화물 운송, 오히려 화물 운송 관련돼서의 어떤 수익성이 훨씬 더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대한항공은 여객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?
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여객수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의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천천히 여객 수요가 회복이 될 테고 그 자리를 항공 수요가, 화물 수요가 또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더 대한항공에게는 수익성 극대화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정이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. 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쭉 톤을 들어보니 대한항공에 대해서 더 버텨보자, 들고 가자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. 네, 뭐 대한항공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LCC 항공사는 다르다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뭐 이게 LCC 항공사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적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혀 뭐 지금 걱정할 만한 위치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주가 자체도 지난 11월 달 그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저점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에 성공하고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뭐 한 3주 정도 행보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한 최근 2, 3주 동안 대한항공만 못 갔느냐?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묶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3,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.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거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, 이 배당일이 발생하는 날 강하게 상승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것은 연초 랠리를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 뭐 한 35,000원대까지의 목표가 여전히 잡고 뭐 홀딩 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35,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가는 3% 넘게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상승의 선방님이 그러셨어요. 돈은 대한항공이 벌고 주가는 적자항공이 더 올라가네요. 하지만 실적으로 언젠간 보여줄 겁니다. 그쵸. 대한항공 저희는 조금 더 들고 가보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. 눈 깜짝할 새 100만 원까지 또 온 FNF입니다.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두고 봤는데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거래일 만에 네. 주가 그동안의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건 이유가 무엇이죠? 올해 그 섬유 의복주들이 그래도 좀 선방하는 한 해였어요. 왜 그러냐면 좀 코로나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,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오프라인 활동, 외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의복주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다른 의복주들은 등락이 좀 심했습니다. 딱 그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올랐는데 그 오른 흐름 폭은 아주 크진 않고 네. 오히려 고점과 저점의 폭이 좀 커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하락했을 때는 매수 관점, 또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는 매도로 대응했을 때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흐름이었다면 F&B 같은 경우는 그 여름 정도인가요? 그 상반기에 분할하고 나서 분할 재상장하고 나서 진짜 뭐 쉼없이 올라온 맞아요. 1년 거의 1년 가까이를 뭐 분할하기 전에도 주가가 올랐었으니까요. 분할하고 나서도 거의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실적이 답이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MLB 이런 부분들 뭐 중국 사람들이 뭐 미중 관계 엄청 안 좋다고 해도 뭐 MLB 뭐 NBA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가 봐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시켜 주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MLB 매출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FNF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다른 의류주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컸고 네.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셨잖아요. 그리고 원래 겨울에는 의류주거든요. 네. 저 며칠 전에 백화점 갔다가 놀랐어요. 무슨 캐시미어 코트 하나에 네.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. 몇백만 하죠. 물가 왜 이래요? 아니 그럼 의류주들은 충분히 겨울에 주가가 상승할 법도 한데 그쵸. 왜 좀 못 갔을까요? 네. 뭐 몇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와이프랑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는데 좀 늦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. 옷이 없더라고요. 사이즈 자체도 없고 네. 옷 자체도 이미 그러니까 점원 직원이 왜 이제 왔냐고 할 정도.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하더라도 옷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
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것이 좀 풀리지 않았었습니까?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가을 정도에 풀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네. 보니까 원래 가을, 겨울 옷이 좀 고가예요. 좀 두툼해지기도 하고 좋은 면이라든지 좋은 제품들을 활용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가인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비가 거침없었다는 것이죠. 무슨 얘기냐면 거의 2년 가까이 집에만 있다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됐어. 그럼 친구들 만나거나 뭐 동창 모임을 했을 때 네. 지금 입는 옷이 올해 작년에 산 옷이 아니라 재작년 그 전에 샀던 옷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새 옷에 대한 어떤 요구가 좀 강했었고 그런 부분들에다가 또 이제 뭐 자기만의 어떤 만족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가 제품들 수요를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보복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다가 이제 거리두기 완화, 오프라인 활동 증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전보다 좋은 제품의 브랜드, 좋은 옷의 상품들이 판매가 좀 더 많이 나왔었고 또 F&F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중국 시장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MLB 매장이 원래 한 400개가 좀 안 됐었는데 이게 네. 500개 때까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오. 내년에도 더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증가는 결국에는 수익성은 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, 그러니까 온라인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또 오프라인에서의 판매가 또 가장 그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핵심적인 차이를 좀 맞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F&F의 실적을 꾸준하게 증가시켰다.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의류주들은 약간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 또 OEM이라든지 ODM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OEM, ODM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라든지 신흥국의 인도네시아 쪽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이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지고 수출이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F&F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, 중국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잘 합을 맞추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히려 뭐 매장 문 닫은 매장들이 많은 스토어들이 많은데 F&F는 중국에서 매장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. 여기서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채팅방에 그래요. 코엘 패션은 언제 오르려나, 한섬은 언제 오르려나. 그러니까 F&F를 제외한 다른 의류주들은 너무 아쉬운 성적인 거잖아요. 그쵸. 그럼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 지금 거의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F&F지만 확실한 F&F를 지금이라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? 주식이라는 건 가는 종목을 사는 게 맞아요. 오. 네,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 뭐 10층에서 1층, 1층에서 지하로 가는 종목이 언젠가는 빛을 보겠지 하고 매수하시기보다는 네.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액 단위가 F&F가 이제 100만 원을 좀 바라보니까 선뜻 한 주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. 아우, 너무 비싸요. 네, 이거 한 주 매수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한 두세 종목을 분할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. 네. 근데 결국엔 수익률 게임에서 보신다라면 뭐 100만 원짜리가 5% 오르나 뭐 10,000원짜리가 5% 오르나 수익률은 똑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 측면 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여준다는 거 본다라면 저는 F&F의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올해 배당이 적었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테일러메이드 브랜드, 골프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자금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배당을 좀 요구할 수 있고 또 실적 대비 주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배당 성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뭐 올해 배당은 끝났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100만 원 돌파를 지금 아직은 못했는데 100만 원 돌파를 성공한다라는 전제하에 110만 원에서 115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. 다만 이제 100만 원 돌파를 못한다라면 좀 기간 조정은 좀 놓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목표 주가는 110만 원 주셨고요. 111만 원 주셨고요. 의류주 안에서도 달리는 말을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분할 매수, 분할 매도가 어려운 게 좀 단점인 그런 가격대지만 F&F 좋게 보시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. 역시 배당락일입니다. 사실 NH투자증권을 저희가 꼽았지만 이 한 종목이 아니라 증권주들 네. 그리고 오늘 통신주들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이 배당락일을 맞아서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?
뭐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주, 고배당 하면 떠오르는 이제 금융주들이죠. 그렇죠. 은행주, 보험주, 올해는 또 증권주들도 여기에 좀 편입을 하면서 관련된 섹터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.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그 배당락을 감안한다라면 실제 큰 조정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통신주들. 뭐 SK텔레콤, KT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었고 또 음식료 또 지주사들이 또 배당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. 특히 지주사들은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이 좀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 원래는 전통 배당주 하면 제약주들이에요. 오, 그래요? 네, 과거에 보면 제약주들이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. 올해는 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작년 올해 사업 활동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저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뭐 주식 배당, 현금 배당 같이 하겠다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유한양행, 뭐 한미아품 이런 기업들은 좀 배당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배당 낙일 오늘 약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참 배당 낙일 지나고 이제 나중에 배당 시즌 한 내년 4월쯤 이쯤 되면은 집에 우편물이 자꾸 그렇죠, 날라오죠. 아빠가 저기나 이게 뭐니 이러는데 그쵸.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걸 사고 팔았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.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또 마침 내년인데 아마 최근에 증권주를 금융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딱 배당 하나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난 쭉 들고 갈래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내년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금리 인상이? 금리 인상이 안 좋은 거면 지금 증권주.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어야 되겠죠. 오. 그렇죠. 무슨 얘기냐면 네. 과거에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또 금리 인하가 했을 때 주시장이 좋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.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금리 인하의 초반, 금리 인상의 초반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주가가 움직입니다. 금리 인하를 초반에 할 때는 주가가 좀 오르거나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긴 측면에서 보신다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았고 왜 그러냐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반면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좋았어요.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이슈는 물가 상승,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금리를 조금 더 그전보다 빠르게 인상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또 확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자체가 증시에는 부정적이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오히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만 본다라면 지난 6월, 7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던 증시가 12월 달에 딱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일단 반등을 성공을 했고 네.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최소한 연초 랠리는 좀 있지 않을까. 그 이후에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증권사들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단순하게 증시가 좋아서 실적이 좋게 나왔을까 본다라면 올해 증시 좋았나요? 아니요. 생각했던 것만큼 좋진 않을 거예요. 네. 왜 그러냐면 작년 연말 증시나 지금 연말 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별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박스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권사 좋은 거는 금융 상품 판매 수수료 증가가 하나의 큰 요인이었고 또 하나가 신용 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추가 랠리 기대감에 또 오히려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내년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해주셨고요. 그럼 배당 나기를 맞아서 단순히 정말 기계적으로 매도가 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. 특히나 고배당주. 오히려 이럴 때 아싸 하고 담아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? 저는 SK텔레콤 SK텔레콤 최근에 좋죠. 분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는 정부 자금이 이제 다 상환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NH한국사이버결제도 상당히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의리금융지주, SK텔레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히려 배당 낙일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빠진다면은 매수해 볼 만한 타이밍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.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을 긴급 진단해 봤고요. 유창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